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이미 좌파에게 넘어갔다면서 국민의힘이 한국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우파의 길을 가려면 더 이상 방어적이고 수세적 입장을 취하지 말고 이른바 선빵을 날리는 선도적이고 공격적인 우파로 확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 수사가 미 국내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고, 특히 이 수사에는 한국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돼 주목됩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북한 경제관료 출신 탈북자인 김태산 씨가 과거 한국에서 소위 독재 타도를 외치던 자들이 권력을 잡고는 최악의 독재자들이 됐다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공격형 보수 우파가 되어야 한다면서 보수 진영은 공격형 우파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좌파는 선도적이고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수세형으로 지키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보 좌파는 공세형, 보수 우파는 수세형이라는 것이 고정관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것이 지금까지의 보수였다. 조중동 등 올드 보수들의 모습이다. 그러한 수세형, 방어형 보수들의 마인드는 자기들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조중동 등 올드 보수 진영은 양보가 미덕이고 그것을 개혁적 보수로 치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회 비서관은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라. 더 이상 보수 진영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생활 수준이 상층인 경우는 좌파 성향이 훨씬 높다. 즉 상층의 경우 우파가 소수, 좌파가 다수인 것이다. 반면 하층인 경우는 그와 반대로 우파 다수, 좌파 소수라면서 그 정도로 사회 기득권층이 뒤바뀐 것이다. 그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2030 세대와 70 세대 그리고 60 윗세대에서 보수층이 많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반면 좌파는 소득이 일정하거나 높은 40, 50과 60 아랫세대에서 높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기득권 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노동에서도 블루칼라와 농업에서 보수가 더 많고 화이트칼라에서 좌파가 더 많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한 중소자영업에서 보수 성향이 강하고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좌파가 더 많다. 그렇게 사회 구조에서 좌파는 기득권, 우파는 비기득권이 고착된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그동안 좌파들은 지속적인 노동쟁의와 투쟁, 장애인 인권 공세, 페미니즘 공세, 친환경 공세 등 각종 PC좌파적인 공세를 통해 각종 규제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그것을 조중동이나 레가시 언론들은 개혁적인 양 포장해왔다. PC좌파들이 기득권의 성벽을 쌓는데 부역한 것이라면서 그 결과 좌파들은 각종 PC적인 규제를 만들어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친페미, 친환경, 친노동 등 각종 규제가 PC좌파의 성역을 방어하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2030 청년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각종 규제로 자유를 억압하니 사회의 활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우파 정당이나 정치 세력들은 더 이상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미 기득권의 성역은 다 빼앗겼는데 무엇을 지키려고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마치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 형편을 봐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이 보수의 본색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올드 보수고 조중동이다. 그리고 2030 세대, 새로운 보수 세대의 공격적인 모습, 자유와 공정에 대한 외침을 극우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것이 보수인데 공격적인 것은 극우라는 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의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기득권 세력이 쌓은 성벽을 허물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기득권도 아닌 자들이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스운 것이지 공격적인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혜 비서관은 그러므로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우파의 길을 가려면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선도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기다리지 말고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선빵을 날려야 한다는 소리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의 선거 연령 16세 하향 주장이 우파 진영 행동 패턴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혜 전 비서관은 또 국민의힘 인재영입과 민주당 인재영입을 비교하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행태의 국민의힘 인재영입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재영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아스팔트 등 어디든 투쟁 현장에서 성장한 인재를 영입한 적이 없다면서 대부분 누구 자식이거나 무슨 스펙이라며 스펙 중심 영입이거나 또는 어떤 배경, 가령 조중동 배경이라거나 혹은 무슨 직위 역임이라는 관료들이 중심이 된 영입이었다면서 그들은 한 번도 자유우파의 이념을 가지고 현장에서 투쟁했던 적이 없다. 물론 조직과 무리를 이끌었던 적도 없다. 따라서 집단적인 활동에 한 성과를 낸 적도 없다. 오직 누구의 자식이 아니면 조중동 같은 배경의 추천이거나 아니면 골방에서 혼자 쌓은 스펙이거나 조직의 톱니바퀴에서 돌아가던 나사에 불과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그러니 당보다는 자기가 잘났다고 중불나게 나대기만 할 뿐 당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 그러니 허구한 날 중구난방으로 이 소리 저 소리만 떠들지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오직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영달뿐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 중심 중구난방이고 민주당은 조직 중심 집단주의라면서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된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미 2번에 걸친 탄핵 반대 투쟁을 통해 현장 투쟁에서 잔뼈가 굵은 자유우파의 활동가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유대학과 같이 자유우파의 이념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싸운 2030 신세대 보수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의힘 인재영입 기준도 누구누구의 자식, 누구누구의 추천, 어디가 배경이거나 스펙을 보고 영입할 것이 아니라 집단과 무리를 보고 현장 투쟁에서의 성과를 보면서 인재 영입을 해야 한다. 아니면 당직자나 의원 보좌관, 시군구 의원부터 경력을 쌓고 올라온 사람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혜 비서관은 그래야 중불나게 지 잘났다고 나대면서 보수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에 해만 끼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래야 자유우파의 이념 투쟁이나 민생 현장에서 일하고 배우고 투쟁하는 기풍이 정착되고 성과를 쌓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야 국민의힘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기풍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김승혜 비서관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은 정말로 전폭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 수사가 미 국내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수사에는 한국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 연설 중에 주요 강요들을 소개하면서 툴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국장을 국가 및 국제정보국장이라고 칭했습니다. 게버드 국장의 관할이 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것임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게버드 국장의 직위가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뒤 하지만 거기에 중국과 약 5개의 다른 나라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한국으로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영어 원문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t you could add China and about 5 other countries to it. 그러니까 러시아는 관계없지만 중국 그리고 중국 외에 약 5개국 정도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날 이 5개 나라 5개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더 SCIFX 계정 게시물을 공유했을 때 그 해당 게시물에 한국이 직접 언급돼서 눈길을 끈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CIF의 그 계정, 즉 국제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이름이 들어간 그 게시물을 당시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SCIF의 인식과 비슷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CIF의 당시 게시물에는 선거 조작을 위한 다른 수많은 방법들도 존재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작전을 통해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작전은 캐나다, 브라질, 호주, 한국, 콩고 등 10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선거를 바로잡고 투표를 집계 하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시 SCIF가 딱 5개 나라, 그러니까 캐나다, 브라질, 호주, 한국, 콩고 이렇게 5개 나라를 명시적으로 적시했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연설에서 중국과 5개국과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나라 자체가 존재 못한다. 이렇게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서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었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었다면서 우리가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나는 모든 공화당원들에게 다음을 위해 싸워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유권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모든 유권자는 투표 등록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 우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 장애, 군복무, 여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뒤 한국의 네티즌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처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한국의 국민의힘도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또 미국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말에 놀랐다. 그만큼 부정선거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댓글도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북한의 경제관료 출신 탈북자인 김태산 씨가 한미일보에 기고한 독재 타도를 외치던 자들이 사실은 최고의 독재자였다.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김태산 씨는 이 칼럼을 통해서 나는 최고의 독재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 50년을 살아본 사람이다. 북한에서 살 때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최루탄 가스 속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싸우는 모습을 기록 영화들을 통해 보곤 했다. 그때마다 청년 학생들이 무장한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남조선이 부러웠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세월이 흘러 나는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왔고 마침내 꿈속에서나 그리던 그 자유를 향유한다. 물론 북한에서와 같은 대접은 받지 못하는 최하층의 탈북자 신분이지만 자유가 그 어떤 최고의 왕대접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산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망명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나의 한국행 망명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럽지만 이 글을 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산 씨는 지금의 한국은 지난날 독재 타도와 자유를 외치며 정부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던 그 좌파 세력들이
정치와 경제 등 국가의 모든 것을 깔고 앉아서 권력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시대다. 물론 정권이야 바뀔 수 있겠지만 나는 자유와 독재 타도를 외치던 좌파, 즉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증거가 나다. 나는 대한민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는 중이며 아직도 조사받을 것이 몇 건 더 남아있다. 나의 죄명은 내가 지난날에 쓴 글들이 더불어민주당과 5.18 재단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나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 나라로 알고 있었다. 한국의 조갑제 같은 기자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계속 써갈겨도 지금까지도 살아남았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다. 북한 같으면 온 가족이 멸족되었을 운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지금의 정치판은 왜 아무 힘도 없는 이 탈북자의 글 한 쪼가리에 벌벌 떨며 고소고발을 밥 먹듯 하는가? 이 무식한 탈북자가 모르고 글을 잘못 썼으면 진실을 알려주면 될 것 아닌가? 즉 내가 글로 쓴 부정선거와 5.18 사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자세히 해명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탈북자를 상대로 법적 고발을 남발해 겁을 주고 주둥이를 닫게 만들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가? 그뿐이 아니다. 내가 글을 기고하는 한미일보는 이름도 없는 자그마한 인터넷 신문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 2월 3일에는 그 한미일보에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관리자들의 핸드폰까지 압수했다고 한다. 철저한 언론 탄압이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일제시대 일본 경찰들이 조선의 언론을 탄압하던 그 횡포를 보는 듯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산 씨는 마지막으로 결국 지난날에 독재 타도와 자유를 외치며 반정부 데모를 일삼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투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최고의 독재자였다는 것이다 라면서 지난날 독재 타도를 외치며 권력과 싸웠던 사람들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 지금과 같은 언론 탄압을 일삼는 그런 독재 세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군수널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